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정리를 마치고 지금 이론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8페이지 9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이 있죠.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의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1번 거래처 증정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래처 증정하면은 이게 접대란 말이죠. 그래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네, 228페이지죠. 그래서 2번 직원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직원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에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거래명세서로 입증된 매입세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입증받으려면요 거래명세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면 거래명세서만 가지고는 매입세액이 입증이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그래서 4번은 그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2번이죠. 그 토지 관련해서 저희가 부동산 그 임대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를 빌리고 내는 것은 그건 자본적 지출이 아니니까 됩니다. 임대하는 거는 부동산 토지 건설 용역비는 토지의 건설 부동산을 저희가 토지를 사서 거기다 건설을 하는 용역비. 그거는 우리가 건축에 관한 거잖아요. 건축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되지요. 네네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건축하고는 별개로 토지를 구입한 비용,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토지를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미 토지는 이미 다른 계정으로 처리했고 토지에다가 뭔가를 건축하면서 들어가는 건설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11번 가볼까요? 11번. 다음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인가요?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니까 9번과 질문이 같습니다. 1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요. 이거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지금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다. 다음에 2번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3번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는 조금 전에 1번의 경우하고 다릅니다. 1번은 토지를 쓰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거였죠. 그 토지를 사면서. 그런데 2번은 뭐예요? 새 건물을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이거는 이 건물의 건축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네, 이게 바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얘기한 거예요. 4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겁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번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업무 무관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 그랬죠? 다음 나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죠. 다번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네 이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건물 하면서 괄호 열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다. 왜 이런 말을 추가를 해주느냐 하면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은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학원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잖아요. 가령 제가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새로 하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세 500만 원, 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가 세운계약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입세 500만 원 공제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이 사업은 과세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 사업은 면세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사용됐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이 답원도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라번을 보시면 과세 사업 및 면세 사업의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 매입세액이다. 그러면 이건 안분 계산해야 되겠네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각각 200과 300이다.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500이잖아요. 공제 가능한 것은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 가능한 거죠. 5분의 2. 그러면 40만원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5분의 2죠. 자, 5분의 2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0% 16만 원인가요? 40만 원 나누기 2 곱하기 2 나누기 5 예, 16만 원 맞죠? 16만 원. 그래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여기 있는 20만 원에다가 여기 16만 원을 더하면은 36만 원이 이 보기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번에 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라번의 공통 매입세액에서는 5분의 2 과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은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말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팔지를 않았으니까 발급 의무 없습니다. 다음에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했을 때는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라는 것은요, 수출품의 임가공을 해주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수출하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가공하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다가 제품을 맡겨서 또는 상품을 맡겨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납품 받아가지고 수출을 한다. 그러면 수출할 재화를 국내 업체끼리 거래가 일어난 거죠. 이럴 때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그리고 국내 사업자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겠죠. 또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우리가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임대료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10%를 과세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이 아니죠. 실제로 임대료를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냥 간주해서 과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2번이 되겠어요. 다음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죠? 네, 법인은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됩니다.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연 발급에 대한 것은요, 지연 수취자도 가산세가 붙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지연 발급은 얼마예요? 1%죠. 지연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간에 지연 발급은 1%, 공급가액의 1%. 그다음에 그 미발급이죠.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붙어요. 예, 그러면 수취하는 사람, 예, 여기서는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죠. 예, 수취한 사람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2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4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예,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급하는 자 것도 그렇고 공급받는 자도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다음에 19번 없으니까 이제 매입세액 특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군요. 자, 1번 과세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으면요.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것은 공제가 됩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이용하면 되죠. 다음 2번. 사업자로부터 부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자, 내가 사업자로부터 부재료를 구입했는데 그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게 되면은 관할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은요, 매입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받는 자도 매입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다. 2번. 다음 3번. 환경 미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 임산물을 구입한 경우는, 자, 아까 1번은 면세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원료로 쓰기 위해서 구입했으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만, 3번의 경우는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려고 면세 임산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 작업을 하려고 면세 임산물을 구입한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일반 과세자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어요.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네,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 풀 때 2억분의 3억 해가지고 5분의 2로 안분계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말이에요. 1번. 그래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계산한다. 이 말 맞습니다. 2번.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이 된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맞습니다. 재계산하는 거 우리 이론 정리할 때 정리했었죠. 다음 3번.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산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애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확정신고 때 정산해 줘야 돼요. 애정신고 때는 3개월치의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공급가액을 가지고 안분계산했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6개월치의 과세 표준을 가지고 안분계산해야 됩니다. 6개월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라.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한 문제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4번은 맞았겠죠.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굉장히 소액이죠. 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네, 이거는 전액 공제되는 걸로 봐줍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 공제 가감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네, 매출세액이 얼마겠느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은 빼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번을 보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했습니다. 수출품에는 매출세액이라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영세율이니까. 나번 국내 매출액을 했습니다. 5,500만 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분으로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세액은 500만 원만 되겠네요. 포함해서 5,500이니까 매출세액은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번을 보면요.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220만 원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될 때 확정신고 때 우리가 그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이라면 여기서 부가세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은 공제 받으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 20만 원 빼줍니다. 그러면 이번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500에서 20만 원을 빼면 480만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이 나온다. 다번에 있는 대손세액 공제 2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이제 신고와 납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1번 애정신고 기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맞았고요. 2번 사업 부진으로 애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지납부인데 개인사업자는 원래 고지납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서 3분의 1에 미달하면 우리가 신고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세금을 납부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제도 있죠. 다음 3번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납부해야 돼요. 다음 달. 과세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그래서 옳지 않은 게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애정신고 시 가산세와 대손세액 공제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가산세 계산과 대손세액 공제 반영은 애정신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맞죠?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뒤에 30일 내에 환급해 줍니다. 맞고요. 2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죠. 영세율. 그 다음에 3번 사업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조기 환급 가능합니다. 네. 4번이 그럼 어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영세율 등 조기 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 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며칠인지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일반 환급이 30일이거든요. 조기 환급은 절반이에요. 15일입니다. 25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경과한 뒤에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4번이 옳지 않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간이과세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수출을 하면 영세율 적용돼요. 간이과세자 적용 못 받는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아요. 영세율 적용은 받습니다. 수출한다면. 다음에 2번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없죠.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2번 틀렸네요.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다음에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러나 영세율 수출을 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된다. 예, 알아두시고. 4번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로 한다.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또 찾는 거예요. 1번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요,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니까 공급 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익률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하고요. 사업장이 두 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업종별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더하면 그게 바로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니까.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한다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해서 합계를 구하면 되죠.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맞죠?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아까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옳지 않습니다. 4번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네,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정신고 때 제출하고 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액의 0.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이제 끝났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론 실전 문제를 여러분하고 제가 절반만 풀어보잖아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는 시간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설집 보면서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이론 그리고 실전 이론 문제 풀이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요. 소득세 이론을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 소득세 이론을 또 정리하면은 이론 공부가 다 끝납니다. 이제 이론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이제 소득세 이론만 남겨놨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지루하지 않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113페이지로 가세요. 제1절 소득세 이론의 제1절이 113페이지입니다. 소득세 총설. 먼저 소득세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란 무엇이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득세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그냥 우리가 지금 소득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하면은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소득세 하면 개인 소득세다. 그러면 소득세가 개인 소득세 말고 뭐가 있느냐? 법인 소득세도 있죠. 우리가 법인이 주식회사 아니겠어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 법인소득세인데 명칭을 그냥 법인세라고 하고 있죠. 법인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우리는 법인세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금 소득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 두 가지가 이름을 더 상세히 붙이자면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는 빼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를 출제하고 있어요. 소득세를.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이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 개인 소득세의 특징은 첫째, 소득 원천설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법령이니까 소득세법에서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것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걸 열거주의 이렇게도 말합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것이 일부 있는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자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열거주의를 채택했고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하고 이 배당 소득 두 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금융소득. 이자하고 배당, 금융소득. 우리가 보통 금융자산 그러면은 은행에 예금해 놓은 자산에다가 유가증권 같은 거 사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과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의자가 붙는 것이고, 또 유가증권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나 배당소득, 이 두 가지 소득을 통합해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은요,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소득의 종류를, 지금 개인의 소득의 종류를 밑에 주 1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세목이 보면은 8가지 세목이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개는 같은 칸에다 넣어놨잖아요. 왜 같은 칸에 넣어놨느냐? 이 소득은 종합 과세를 할 때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종합과세라는 말은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종합과세 세목이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안 외워지니까 이, 배, 사, 근, 연, 기 막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제 외우는 거죠. 이배사 근연기, 이배사 근연기. 한참 중얼거리면 외워져요. 이배사 근연기. 왜냐하면 또 처음 듣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자, 배당, 이거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들이죠. 사업, 이거 다 듣는 단어입니다. 근로, 네, 다 알고 있는 거고. 연금, 네, 연금 받는 거 알고 있죠. 맨 마지막엔 기타. 그래서 이배사 근연기 해서 이걸 종합과세 세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2개를 따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퇴양, 퇴양, 첫자를 따면 퇴양인데 분류과세 세목이에요. 종합과세하고 분류, 즉 구분을 분류한다 해서 분류과세인데, 내용을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퇴직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로자가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다닌 기간 동안에 걸쳐서 퇴직금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소득은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은 이 퇴직소득이 없잖아요.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4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소득을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양도소득도 그렇죠. 양도소득도. 예, 우리가 토지나 이런 건물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받은 금액, 이 차이를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배사 근연기는 뭐예요? 1년 동안 발생한 것을 과세하는 거예요. 요거는 1년. 그런데 요거는 장기간에 관한 것이, 장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류과세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분류과세하고 아주 비슷한 용어가 하나 더 있네요. 종합과세 밑에 분리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분류과세하고는 다릅니다. 종합과세하는 것인데 그 중에 특정한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해버린다. 원천징수 제도가 있는데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는 건 뭐냐면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합과세를 하려면은 1년치를 모아가지고 5월 달에 그걸 합산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있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제도. 그러니까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걸로서 그냥 종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기타 소득에서 말이죠. 우리 기타 소득에 복권당첨금이라는 소득이 있어요. 복권당첨금. 이 복권당첨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되는 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복권당첨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예, 원천징수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면은 30% 예, 그 복권 당첨금에다가 과세를 해요. 그러면 그걸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5월 달에 또 자기가 직장 다니면 또 근로소득하고 합쳐서 아니면 사업자면 사업소득하고 합쳐서 5월 달에 또 한 번 다시 신고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종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8가지 종류를 암기해야 되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암기하세요. 입에사 근연기는 종합과세, 퇴양은 분류과세. 꼭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세 번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개인 단위 과세. 합산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지는 않아요. 자,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이제 합산해서 좀 세금을 높게 때리려고 합산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한다. 다음에 네 번째, 소득세는요 원천징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천징수란 뭐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네, 여러분들 근로자신 분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는 건 회사예요. 회사가 세금을 떼가지고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합니다. 그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 2에 가면은 뭔가 볼까요? 주 2.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주 2가 원천징수 제도의 유형이라고 있네요. 자,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있고요. 완납적인 원천징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그 분리과세를 얘기하면서 복권당첨 소득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내용을 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해요. 분리과세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돼요.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애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가지고 돌려줄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더 내야 될 돈이 있으면 더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정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납적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 애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소득이 근로소득이 여기에 대표적이죠. 근로소득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여를 받는다 그러면은 일단 세금을 공제했다가 이번 달이 지나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지난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세금 그것 하고 여러분이 2월 달에 이제 연말 정산으로 해서 다시 한번 총수익 금액과 또 소득 공제 항목 또는 세금 공제 항목 이런 것들을 다시 계산해서 기납부한 건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여러분이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크면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해주고 기납부세액이 다시 계산한 세금보다 작아지면 추가로 2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되죠. 네, 그것이 바로 애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애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복권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되므로 이것을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소득세가 전부 원천징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기타 소득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소득의 내용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겠죠.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및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자,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자의 인적관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또는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 이러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인적공제 제도라고 그래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인적공제를 반영해서 과세합니다. 인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높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8단계 세율이 8가지가 있어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8단계로 구성된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소득 금액 전체에 대해서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뒤에 가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세율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의 특징 6번째 신고 납세주의입니다. 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천징수했다면 알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이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금이 들어왔구나. 근데 원천징수도 안 해. 또 소득자가 신고도 안 해. 그러면 과세관청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고납세주의다. 자,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신고납세주의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이 소득세 특징 6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다음 시간에 보는 게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납세 의무자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